독도급은 한국이 보유한 가장 큰 군함인데요. 이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 1만 마력 디젤 엔진 4개가 탑재되어 4만 마력의 힘을 냅니다. 비슷한 크기의 외국함들에 비해 독도급 마력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디젤 엔진은 기본적으로 저수군항에 적합한 엔진인데요. 따라서 최대 속력은 23노트 43km입니다. 외국 최신함은 전기 추진 방식을 선택해 속력을 포기하고 넓은 공간과 소음 감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두산중공업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고요. 추진 방식은 CODAD 방식으로 저속항해 시 순항 엔진만 가동하고 고속항해 시 2개의 엔진을 모두 가동합니다. 엔진 2개로 1개의 프로펠러를 가동하는데요. 2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은 외산을 도입했지만 마라도함은 국산으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 기준 독도함의 하루 연료비는 2,600만 원인데요. 동일한 출력에도 연비가 좋아 연료 소모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항공모함은 하루 연료비가 8천만 원 이상입니다. 독도급을 축구장 2개 면적이라 하는데요. 축구장 1개 면적은 국제 기준과 일반 기준이 다릅니다. 국제 기준으로 하면 축구장 1개 면적에 가깝고요. 일반 기준으로 하면 축구장 2개 면적에 가깝습니다. 독도급의 길이는 200m이고 폭은 31.4m인데요. 축구장 일반 기준 최소치가 90m, 45m입니다. 독도급의 총면적은 7,100여 평이고요. 가격을 4,600억으로 볼 때 평당 6,500만 원입니다. 독도급의 높이를 건물 17층 높이라고 하는데요. 흘수선의 높이가 6.6m인 것으로 보아 함교 끝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기 경납고에는 헬기 4대까지 탑재 가능하고요. 차량 경납고에는 상륙 돌격장갑차 최대 17대 또는 K1 전차 16대 또는 헬기 9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웰도크에는 솔계급 공기부양정 2대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공기부양정에 최대 150명의 상륙군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차량 경납고가 텅텅 비어 있는데요. 평시에는 족구나 배드민턴 등을 위한 운동장이 됩니다. 미군과 연합훈련 때 갑판이 텅텅 비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헬기나 고속상륙정, 상륙돌격장갑차 등은 모두 육지에 있고 훈련 시만 탑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기지가 멀리 있으니 탑재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독도급은 한국이 보유한 전함 중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항공기용 2대, 인원 이송용 5대가 있습니다. 독도함은 외산이지만 마라도함은 국산입니다. 평상시 탑승 승조원은 300명이고 훈련 시 1,000명으로 증가합니다. 강습 상륙함은 공격무기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독도함은 램과 골키퍼를 탑재하고 있고 마라도함은 해군과 펠런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에 탑재된 램은 블록 1인데요. 초음 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램은 블록 2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램은 하나의 발사대에 총 21발이 탑재되어 있고요. LIG 넥스1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화를 완료했고 수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사대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생산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12km, 최대 속도는 마하 이상입니다. 골키퍼 2문 탑재하고 있는데요. 골키퍼는 현재 단종되었는데요. 골키퍼를 기본으로 한국이 시위즈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라도함은 KVLS 4세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셀에 4기의 해공을 탑재할 수 있어 총 16기의 해공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보도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언론은 수직발 사관 8셀이 장착되어 있다고 보도합니다. 선수 우측과 선미 좌측에 8연장 한국형 수직발사대를 탑재해 해공 32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해공은 이중 모두 유도를 채택해 시스키밍하는 대함 미사일을 보다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수직발 사관에는 해공 대신 홍상어 어뢰나 현무3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보도대로 8셀이 장착됐으면 좋겠네요. 한국형 수직 발사대는 KVLS-1과 단축형 KVLS가 있는데요. 단축형 발사대에 해공을 탑재합니다. 따라서 중국말이 맞다면 KVLS-1과 단축형 각사 3씩 들어가겠죠. 참고로 KVLS-1보다 더 커지는 KVLS-2를 하나에서 개발 중입니다. 램 미사일은 터렛 발사대에서 발사되는데요. 후폭풍과 회전 반경 때문에 수직 발사대보다 공간이 더 필요하고
터렛 뒷부분을 방어할 수 없고 터렛 회전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궁은 수직발 사관에서 발사되는데요. 대신 최소 사거리가 500m로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함 미사일이 대형화, 초음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500m 이내에서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관성에 의한 선체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늘어난 사거리가 오히려 단점을 가립니다. 유도탄, 항공기, 함정 등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데요. 해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외선 탐색기와 레이더 탐색기를 탑재해 다중 모드로 표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습니다. 레이더 탐색기는 KA 밴드 레이더로 추측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 시스템이 2012년 개발에 착수, 2016년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전자재민 공격 능력은 KU-밴드까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KA-밴드를 장착한 유도탄을 재밍할 수 없습니다. KA-밴드 탐색기는 높은 정확도로 탄도탄의 탄두부를 식별해 탄두를 직접 요격할 수 있는데요. 폭풍형 탄두로 요격할 때와 달리 직접 요격 시 주변 피해가 적습니다. 해궁은 개발 당시 KU-밴드 레이더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6년 요격 실패로 개발이 2년 연장됐습니다. 2016년은 KA-밴드 레이더를 한국이 개발한 해입니다. 2018년 기술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밝힙니다. 2021년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KA-밴드 레이더 장착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KA-밴드 레이더는 거리와 각도 측정에 탁월하지만 시스키밍하는 미사일에 취약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크랩다운 방식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장착했는데요. 스크랩다운 방식은 탐색기가 정면만 바라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탐색기를 눈처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짐벌 구조에 올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적외선 영상 탐색기는 거리 측정은 불가능하지만 각도 측정의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에 사용할 경우 적외선 추적 방식의 특성까지 사용할 수 있어 요격률이 높아집니다. 적외선 추적 방식은 적외선이 가장 강한 곳을 추적합니다. 적외선 영상 탐색기는 적외선으로 모양을 확인 추적합니다.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된 해궁은 측추력기를 통해 방향을 잡고 측추력기를 분리한 후 함정에서 데이터 송신을 받으며 유도됩니다. 목표물에 근접하면 두 개의 탐색기로 목표물을 추적 격파하는데요. 최대 사거리 20km, 최대 속도는 마하 2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군의 요구 성능에 초음속 미사일의 대응이 있었고요. 업체 측은 차기 대함 유도탄에 대한 동시 공격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궁은 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궁 시험 과정에서 실제 대함 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예산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후 예산만 주어진다면 추가적인 시험과 개선이 가능해 보입니다. 독도함은 골키퍼 이문, 마라도함은 펠렁스 블록 1B를 이문 탑재하고 있는데요. 독도함은 골키퍼 위치가 잘못돼 사격 시 발사 각도에 따라 갑판의 아군 헬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마라도함은 영국 오션급 강습 상륙함과 같이 후갑판 한미 양쪽 모서리 아래 거치대를 만들어 거치해 사각 문제와 갑판 운용에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펠렁스 1B부터는 약한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포신을 연장하고 목표에 따라 분당 3,000발과 4,500발 발사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마하 2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펠렁스는 20mm의 약한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열화우라늄 탄이나 텅스텐 탄을 사용하는데요. 열화우라늄은 철이나 납보다 2배 무겁기 때문에 일반적인 탄보다 2배가량 높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 쌓은 기술로 한국형 항공모함을 개발하기 바라며 마칩니다.